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아무리 봐도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 주식 순매수 자금이 6조 9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잇따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사실상 3.5%가 우리나라의 최종금리이다. 더 이상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석 교수님이 지난 한 2주 전쯤 한번 오셨던 것 같고요. 그때도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저희한테 또 보여주셔서 시청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여대 경제학과에 계시죠? 네, 석병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역시 좀 매크로적인 얘기를 좀 나눠봐야죠. 네, 어떤 이야기를 주로 좀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지금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깜짝 놀라게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토끼 랠리라고 예, 1월 효과다, 토끼 랠리다 이러는데 이게 지난 연말만 해도 산타 랠리가 없고 뭐 이래가지고 올해 뭐 상저하고다 이래서 한국의 연초에 주가가 전망이 비관적이다 막 이랬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1월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뭐 한국의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도대체 왜 이러냐, 뭐 불과 몇 주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거냐, 헷갈린 분들이 많아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올해를 바라볼 때랑 지금 1월에 뭐 크게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뭐 세상이 바뀌어봐야 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1월 달에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아무리 봐도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 주식 순매수 자금이 6조 9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은행에서 이제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올 때는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현물환을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통해서 얻는 수익 플러스 환율 변동으로 얻는 환차익까지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 자금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감안하고 들어왔다라고 보이고요. 그러겠네. 실제로 원화가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워낙 이제 우리 환율 자체가 좀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렇죠. 우리 원화가 너무 좀 싸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거까지 먹으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도대체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실제로 하락을 했는데요. 무슨 큰 일이 있었냐? 그리고 제가 살펴봤더니 일단 예를 들면 12월 19일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30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231.3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차익으로만 해도 수익이 약 6% 가까이, 환율로만 6% 가까이 수익을 낸 거죠. 한 20일 사이에.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냐면 12월 20일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서 국채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에서 장기 금리 변동폭을 인상하는 확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YCC를 그렇죠. 조금 높여 잡는. 그래서 사실상 10년물 장기 금리를 인상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환율이 하락을 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요. 그러니까 원화도 엔화에 동조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일본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당분간 지금 통화정책 기조 전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그 이후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엔화가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원화도 덩달아 강세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6일에 중국이 코로나19를 갖다가 전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요. 위드 코로나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도 1월 달 내내 추가적으로 또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화되면서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니까요. 이것이 외국인 주식 순매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잇따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1월 6일에 발표된 미국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네. 이게 이제 전년 동월 대비 4.6%인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아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주택을 제외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걸로 보였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낮아져서 물가가 조기에 잡히고 미국의 연준의 긴축 수준이 완화되면서 금리도 낮아지고 주가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시장의 예측에 부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게 두 번째 희소식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1월 13일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발표된 통화정책 방향 그다음에 이창용 총재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3.5%가 우리나라의 최종금리다. 뭐 더 이상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서 기존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긴축 기조를 지속한다라고 바뀌었거든요. 네. 긴축 기조라는 것은 사실 중립금리 우리나라에서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만들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이자율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립금리가 우리나라에서 상단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행은 정확한 수치를 알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하고요. 근데 이제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대충 상단 기준으로 3%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명목금리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5%라고 하면 3%보다 높은 거죠. 0.5%포인트. 네. 근데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고 하면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네. 것이죠. 그러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재화에. 그러니까 이 3.5%만 유지를 해도 재화의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니까 물가 상승률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긴축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보면 예. 12월 말부터 12월 하순부터 한 세 가지 큰 그렇죠. 이벤트들 국내외적으로 첫 번째는 BOJ의 예. YCC의 상단을 높이는 그 결정이 환을 잡아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1월 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롯한 특히 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나왔다는 건 예. 스티키한 물가 상승이 아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 같은 걸 준 거고 예. 세 번째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강성이었던 이창용 총재의 예. 변화 의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반영해서 예. 그게 반영해서 1월 달에 예. 한 13% 정도로는 랠리가 그렇죠. 나왔다 예.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셨네요. 외국인들이 결국 이제 많이 올려준 건데 외국인들은 그 환을 환율. 예. 좀 보고 이제 들어왔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물론 이제 캐나다가 뭐 캐나다 중앙은행의 위상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연준이나 이런 데면 현격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약간 신호를 주는 왜냐하면 FOMC보다 좀 먼저 하잖아요 통상.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25%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시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완화적인 것들을 부추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25bp 인상을 했는데요. 네. 포워드 가이던스로 이제 당분간 금리를 인상을 중단하고 예. 기존에 인상했던 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준도 올해 안에 뭐 이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암시를 줘서 시장에서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른 자국의 경제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예. 가계부채 부담도 미국보다 높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상당히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네. 이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 와치에 따르면 금리 최종 금리 같은 경우는 원래 5.25%를 상당 기준으로 예측을 했으나 5%로 멈출 것으로 보이고요. 3월달 FOMC 회의에 그다음에 11월이나 12월 경우에 25bp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요.
최종 금리 같은 경우는 저도 5.25%보다 5%에서 멈출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특히 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희소식. 네. 이것 때문에 5%에서 일단 멈추고 지켜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점점. 상단 5%입니까? 그렇죠. 상단 기준으로. 그럼 5%. 4.75에서 5%. 예, 한 번 더 요번에 올리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3월 더. 달에 한 번 더 한 올릴 번 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네. 지켜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네. 올해 안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2021년 잭슨홀 미팅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이미 5%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하면서 미 연준의 신뢰도를 크게 타격을 입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미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시장 금리는 전혀 요동을 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런 그 페드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만약에 물가가 잡혔다고 착각을 하고 금리를 조기에 인하했다가 다시 물가가 뛰게 되면 더 이상 이 미 연준의 신뢰도 하락을 만회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그럼 언제쯤 될 것인가 보면 지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 지금 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지수. 그거의 상승률이 잡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거든요. 왜냐하면 네. 서비스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12월에 4.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5%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이 통화정책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이기 때문에 2%에다가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 1.5% 더하면 약 3.5% 정도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적정한데. 적정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 이하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정도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돼야만 미 연준에서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라고 아직도 판단하고 1%포인트 그렇죠. 정도의 지금 아직 갭은 있군요. 1%포인트 이상 임금이 너무 높은 것이죠. 그때까지 지켜볼 때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1970년대에는 미 연준에서 스탑앤고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좀 진정될 기미가 보이면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또 인하하고 뭐 이런 식의 정책을 썼었는데 그 당시에 오일 샤크 때문에 금리가 그냥 금리를 좀 낮췄더니 경기 침체 우려를 낮췄더니 물가가 다시 확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페드가 여러 번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좀 진정된 기미를 보였다가 금리를 낮추니까 다시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페드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그거를 만회하려고 폴 볼커가 1980년도에 연준 의장이 되면서 페드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 20%대의 초고금리 정책을 네.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정책 기조는 스탑앤고가 아니라 스탑앤홀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까지 올라가서 물가 상승이 꺾인 게 확인될 때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홀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아직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2%라는 연준의 맨데이트를 그 패드가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높게 가능성을 보지는 않으시는 모양이시네요. 그건 뭐 일부에서는 3%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현실로. 그렇죠.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사실 그 2%의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0%의 목표를 맞추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2%가 베스트냐?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 2%라는 게 나왔냐는 것은 사실은 뭐 1980년도에 뉴질랜드 재무장관이 TV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게 그게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1996년도부터 2%의 물가 상승 목표를 미 연준에서 쓰기 시작했고 2012년에 2010년 벤 버냉키가 공식적으로 2%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2%가 베스트냐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공급망이 붕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무역이 분절화가 되면서요. 러시아 중국 편, 미국 편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파괴가 되면서 동맹끼리만 무역을 하는 것으로 나눠지니까요. 원래는 전 세계에서 서로 가장 뭐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력이 풍부한 미국에서 자본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자유무역을 해야지만 제품의 가격은 제일 싸지는 건데 그게 아니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하게 돼서 가장 값이 싼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에너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되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 물가 안정 목표를 맞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 3%나 2.5%로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2%도 어차피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거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학에서는 정책의 시간 비일관성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Time Inconsistency Proble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바뀌는 것이죠. 네. 지금은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우리 3%로 물가 상승률 목표를 높이겠다. 그렇지만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3%로 물가 안정 목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바뀌었어요. 막 5%씩 막 올라가고 막 이러면 그때 또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아예 물가 상승률 목표를 갖다가 3%가 아니라 4%로 올릴 강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4%로 물가 안정 목표를 올리겠다. 이럴 유혹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2%를 목표치로 제시해놓고서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그 2%를 밑에서부터 위로 못 맞춰가지고 힘들었던 거잖아요. 1점 몇 %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3%를 올려놓고 다시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막 물가가 다시 안정이 아닌 다시 침체를 반영한 물가 수준이 되면 다시 그걸 낮춰야 된다는 그 숙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미 연준에서 2020년에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을 하겠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2%로 맞추겠다. 그래서 일정 기간 단기간으로는 2%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겠다는 식으로 그것도 잭슨홀에서 얘기한 거.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 목표를 그때그때 따라서 3%로 올렸다가 1%로 낮췄다가 이러면 결국은 통화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엿장수 마음대로 목표치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적정한 물가 상승률 목표가 2%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논의를 하는 것이 적합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이번에 인플레이션 위기가 끝난 다음이어야 되지 지금 바꾸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밀려서 바꾸는 것 같은. 그렇죠. 그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다음에도 또 바꿀 후임 한국은행 총재가 또 바꿀 가능성이 있기 권위와 때문에. 신뢰가 없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그런 경향성을 강화시키고 구축할 것이다. 그럴 것 같네요, 정말. 경기는 어때요? 경기는 뭐 지금 미국 경기가 뭐 나쁘지 않고 계속 줘서 골디락스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미국의 GDP가 뭐 예상보다 성장률이 좋게 나와가지고 연착륙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뭐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이전부터 미국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올해 겪고 내년에 빠른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뭐 경기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뭐 늦으면 올해 4, 4분기부터는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뭐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요번에 미국의 GDP가 2.8% 성장을 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투자 중에서 재고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재고 사실은 말이 재고 투자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안 팔린 게 재고 투자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원치 않은 재고였다. 그렇죠. 재고로 쌓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둔화됐다는 점이고요.
둔화됐기 때문에 재고 투자가 늘어난 것이고요. 내수 소비가. 또 다른 것은 미국의 순수출 특히 수입이 감소된 것 때문에 GDP가 성장한 걸로 잡힌 건데요.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덜 썼다는 건데 결국은 국내 소비가 줄어들거나 기업의 뭐 투자가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소비가 많이 줄어든 거죠. 소비 둔화가 시작됐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는 GDP가 뭐 성장이 상당히 낮아지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는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경기 침체는 미리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고 빠른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중국 경제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4% 성장이 예측이 되고 이것은 세계 평균 성장률이 2.7%보다는 높은 성장률. 그렇지만 중국의 10년 추세 성장률인 9%보다는 낮은 성장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로 볼 수는 있어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라서 중국도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세계 3대 경제권 중에서 가장 문제인 곳이 결국은 유로존인데요. 네. 유로존은 뭐 이번에 PMI가 50 이상이 나와서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이상이 나와서 50 이상이면 경기가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나라가 특히 천연가스로 인한 전기 생산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래 가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일이 아니라고 믿는 외교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뭐 무기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니까 유럽으로 미국의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거 수출해 가지고 좋고요. 뭐 그리고 자기랑 경쟁 관계인 뭐 러시아나 뭐 이런 데 국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미국에서 외교적인 관점이나 외교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것이 크게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독일의 전력 생산에 문제가 되고 산업 생산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이러면 유로존의 경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 아직도. 그다음에 중국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또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거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것도 역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킬 요인. 그다음에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지만 뭐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네. 중에 유럽은 하나지만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은 약 10%.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15%이고요. 중국은 25%. 근데 뭐 중국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고 네. 유럽은 좀 부진하지만 그 외에 한국이 수출 비중이 큰 곳이 아세안이거든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거기가 약 17%였는데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뭐 좋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약 5% 성장 IMF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역시 세계 평균 성장률이 2.7%보다는 높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겪을 거고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네.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래도 여전히 경기 침체 수출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네, 말씀 중에 그 유럽의 이제 이런 정세 불안이 예. 천연가스 가격 올리는데 혹은 예. 뭐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그게 미국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 그렇죠. 뭐 있었던 것 그렇게 같아요. 외교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예.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그 이제 있습니다. 두 개 예를 들면 미국도 어쨌든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수출하니까 수출하고 있죠. 예. 당연히 이제 그게 한편으로 좋은 거고. 근데 예. 이제 결국 그런 높은 천연가스 가격이 뭐 석유 가격도 좀 건드릴 수도 있고 미국 그렇죠. 물가 전체를 전 세계 물가 전체를 좀 건드릴 수 있잖아요. 예. 그 미국은 어쨌든 지금 물가가 거의 뭐 제일 첫 번째 목표인 나라인 예.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 천연가스 많이 높은 가격에 팔리는 거랑 물가 높아지는 거랑 두 개 중에 하나를 어쨌든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 미국이 더 급하거나 혹은 우선적으로 할 거는 물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미국이 즐기지 않을 일은 없다. 천연가스 수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곡물 가격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높아지는데 곡물도 네. 역시 미국이 수출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아까
교수님 말씀으로는 주요 수출 대상 지역 중국, 아시아, 미국이 나쁘지 않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 소프트 랜딩 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한국 수출이 이제 기조적으로 조금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저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내수의 침체.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보면 별로 침체 아닌 것 같은데 소비도 원활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도 사람을 안 뽑기 시작하고 임금도 더 못 오르고 이렇게 되고 또 주택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내수의 침체는 여전히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기 의식을 갖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통위 회의 끝나고 나서도 뭐 이창용 총재 발언에서도 금융 안정과 경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저는 미국보다도 먼저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연내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연말쯤에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환율이 만약에 안정적이라고 하면요.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도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환율이 안정적이라고 하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가 예.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그 자금 경색 현상도 있고 예. 이래서 금리 인하를 먼저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뭐 주식시장을 이렇게 막 보고 막 예측하고 이런 거는 잘 안 하시죠? 하시나요 혹시? 저도 뭐 주식도 좀 가지고 있고 투자도 하고 이러기 하고 때문에 네. 아니 못 느끼셨어요? 나 들어올 때 교수님 주식 하시네. 굉장히 흥분된. 나는 딱 감이 오거든. 주식을 안 하시는 분과 주식을 하는 분은 이 톤이 달라요. 어떻게 보세요? 대략 어느 쪽 하세요? 근데 투자를 혹시? 저는 주로 되게 성장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장기 투자.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가 최종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점점 이제 인하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네.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그럼 성장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미래의 수익이 투자를 현재 많이 해서 앞으로 미래에 많은 리서치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배당이 많지 않아도 미래의 수익 창출 기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높은 주가에.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투자를 늘리려면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하려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만 이 투자를 위한 이자 비용,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네. 투자가 늘어나면 앞으로 미래 수익 창출기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하반기쯤 장기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성장주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서 성장주가 저점에 근접하지 않았을까. 지금 조금 가격이. 물리셨다는 얘기죠? 네. 예, 그 얘기를 길게 하세요. 날카로우십니다. 예. 한국, 미국. 양쪽 따라 물린 거지 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죠. 갑자기 이제 개인 주식 투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감이 둘 간의 이 라인이 형성되시네. 네. 혹시 테슬라는 무조건 갖고 있다고 봐야죠. 전 테슬라는 개인적으로 안 하세요? 안 선호합니다. 그래요? 엔비디아. 그런 건 안 하고요. 종목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종목을 또 구체로 확인 좀 그래서 해서.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시장, 미국 시장 간단하게 결론 좀 우리 교수님 보시는 결론. 예. 그게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는 간접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환율 문제를 신경을 안 써도 될 경우에는 미국의 주가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져서 환율 쪽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네. 환율 문제.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경기가 빠르게 반등을 할 것 같아가지고 국내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좀 환해지를 신경 쓰시는 간접 투자 상품, 환해지가 된 환율이 환율. 근데 지금 1230원 뭐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게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더 떨어져요. 아니, 예. 장기적으로 봐서. 1,200원대 위면 예. 굉장히 상단 위에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원래 1,200대가 아니지 평균 않았습니까? 규정하에 원달러 환율이. 1,170원 정도? 예. 1,170원 정도. 50원 그거 50원 큰 거예요. 50원 뭐 예. 깔끔. 아니 근데 교수님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예. 마감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자주 좀 뵙겠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이화여대에도 투자 동아리 있죠? 예, 제 지도 저희 경제학과 그러시죠? 증권 투자 동아리에 그래서 제 지도 교수 맡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예. 우리도 리서치를 좀 젊게 예. 하는 그 네, 네, 네.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 연락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투자 동아리 분들과 함께 제 식사 한번 같이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이 좋아할 서울대 것 교수님 같아요. 나왔을 땐 얘기 안 하더니 서울대는 전 싫어하니까. 자, 함께 해주신 이화여대 우리 석배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